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비례성의 원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단어도 엄청 많이 쓰이죠. 비례성. 다른 말로 과잉금지 원칙. 우리가 풀어서 표현할 땐 뭐야?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지 마라. 그럼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과잉금지 원칙인데, 요거는 이제 원래 유명한 사건은 독일의 실제 판례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거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그렇죠?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법 시위가 열린 거예요. 불법 시위가 열렸죠. 그럼 이제 경찰은 어떻게 돼요? 이걸 막아야죠. 이제 경찰이 이제 불법 시위를 이제 억제하고 진압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불법 시위하는 현장이니까, 여기서 이제 비폭력, 그렇죠? 이런 집회의 정신을 잘 모르는, 평화적 집회의 정신을 잘 모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애가 있어요. 뭐 독일이니까 누구라고 할까? 막스라고 해봅시다, 막스. 막스가 이제 짱돌을 막 던지는 거야, 경찰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열 받겠죠, 그렇죠? 아무리 경찰이 열 받잖아. 그래서 이제 A라는 경찰이 얘를 찍은 거야. 막스를 딱 찍은 거야. 저 새끼 저거 짱돌 던지는 저거 두고 보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진압 명령이 떨어진 거야. 야, 진압해라.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뭘 했냐면 물대포차로 진압한 거예요. 물대포차로.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0월 말, 11월 초 이때쯤 돼요. 그러니까 쌀쌀하겠죠. 춥고. 원래 북유럽은 좀 더 춥죠, 우리보다. 그래서 더 추운데 물대포 쏴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대가 해산한다, 안 한다? 해산하죠. 초겨울에 추운데 그냥 물대포 쏴대보세요. 물발 얼마 세요? 탁탁 튀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해산되는 거야. 근데도 경찰 물대포차는 계속 달립니다. 누굴 향해서? 막스를 향해서. 막스 도망가다가 물대포에 맞은 거예요.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계속 쏩니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해서 막 겨왔대. 그래서 얘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국가 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경찰의 불법 행위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국가가 물어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경찰에서는 뭐라 그래? 야, 임마, 네가 불법 시위했으니까 내가 해산시키려고 물대포 쏜 거지. 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독일 연방법원이 한 수 가리키는 거예요. 야, 경찰, 내 말 잘 들어봐라. 이렇게 돼요. 자, 보시면, 군인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군인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적입니다, 적. 경찰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경찰의 상대방은 국민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군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군대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주권은 누구에 있다? 국민. 그래서 군인은 국민을 위해서 누굴 상대하는가? 적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상대방을 많이 죽여야 돼? 적게 죽여야 돼? 많이 죽여야죠. 그래서 과잉금지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총검술 배울 때부터 배웠죠? 상대방의 목을 노려라, 상대방의 발톱을 노려라. 피해가 조금 주는 발톱을 찔러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목을 노려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군인은 과잉금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경찰은 보세요. 경찰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세금 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권의 상대방은 누구야? 국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요? 길거리를 소수의 국민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교통에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권이 발동되는 거죠. 그렇죠?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이 소수의 국민을 제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얘의 본질은 적이다, 국민이다? 국민이에요. 따라서 이 시위 해산할 때도 피해를 많이 주는 거 골라라, 적게 주는 거. 적게 주는 거 골라라 이거야. 국민이기 때문에. 그게 과잉금지 원칙이에요. 그럼 보자. 그러면 불법 시위가 열리면 해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럼 목적의 정당성이 있죠? 맞네. 그 다음에 수단이 적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일단 따져보는 거야. 헌재가 이제 독일 연방법원이 이제 판결하는 거예요.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수단의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불법 시위를 해산하려면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총 쏴서 해산할 수도 있죠. 그렇죠? 물대포로 해산할 수도 있고 체류탄으로 해산할 수도 있고 설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노래 불러서는 해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더 모이죠? 그건 수단의 적합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단 중에서 피해를 많이 주는 걸 골라야 돼? 적게 주는 걸? 적게. 상대방이 국민이니까. 그럼 잘 보세요. 상대방이 지금 총으로 쏴요. 그럼 여기 뭐로 해산시켜야 돼? 총.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연자농성하고 있어요. 자, 연자농성. 연자농성이 뭐예요? 앉아서 농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자, 여러분 효율성만 강조해볼까? 연자농성이에요. 그럼 내가 나가서 경찰인데 마이크로 합니다. 해산하세요! 하더니 애들이 막 스크럼 짜고 절대 안 돼! 우린 죽어도 못 헤어져! 막 그래요. 그럼 내가 이 새끼들 귀찮게 하네. 그렇죠? 총 들고 나옵니다. 그렇죠? 갈깁니다. 10분이면 다 해쳐요. 야, 시체 처리해. 자, 이게 적이면 되겠지만 상대방이 누구다?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효율성만 강조하면 이거 뭐 1분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피해를 제일 조금 주는 걸 골라라. 이걸 피해의 최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헌법에도 보면 뭐예요? 수단의 적합성에서 유일한 수단이 필요 없다. 이게 이 뜻이에요. 그 중에서 피해가 제일 적게 주는 거. 그러면 이 당시에 물대포 쏜 거, 이거는 제일 피해가 적은 거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성의 원칙을, 협의의 비례 원칙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금도 물대포 쏴서 시위대가 해산됐다, 안 됐다? 그럼 이미 끝난 거다. 근데도 계속 쏘는 거, 이건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 지나치다. 그래서 국가 배상 해줘라, 안 해줘라? 해줘라. 그래서 이게 과잉금지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일 연방법원에서. 그게 이제 모든 법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법에서 과잉금지 원칙, 헌법의 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 형법에도 들어갑니다. 형법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자, 윤리가 있고 형법이 있어요. 어느 게 국민한테 피해를 조금 주나요? 응? 윤리죠, 윤리. 형법은 교도소 가는 거예요.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두드러면 뭐 갖고 해야 돼? 윤리. 윤리 갖고 도저히 안 되면 뭐? 마지막에 형법을 동원해야 돼요. 그게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간통죄 폐지한 게 뭐예요? 민사배상으로 하면 되지 형법으로 할 필요 없다. 그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게 모든 법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적필상의 원칙이에요. 적필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수사하고 강제성이 어느 게 원칙이야? 임의수사.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목적의 정당성을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돼. 근데 이건 행정법에서 논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에는 다 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헌법은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헌법에 가면 하나를 더 넣어요. 목적의 정당성. 두 번째 뭐? 수단의 적합성. 그 다음에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그렇죠? 법익의 균형성. 마지막 따지죠. 이걸 다른 말로 상당성의 원칙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워? 적필상의 원칙 이렇게 하죠. 뭐라고? 적필상. 수단의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그래서 적필상의 원칙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무조건 목적의 정당성은 어떤가? 그다음에 그 수단은 적합한가? 그중에 피해를 적게 주는 걸 골라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협의의 비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지역의 수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환경을 지키는 길에 국가가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거기에 건설을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느 게 피해를 많이 조금 주나요? 국가가 하수도 시설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지역에 전부 다 집을 못 짓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과잉금지 원칙 위반. 그렇죠? 옛날에 그 법을 만들 땐 72년도에는 하수도 시설을 못 해요. 기술이 없어. 근데 지금은 2023년이죠.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죠.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궁금하면 그 판례 한번 들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부역을 하면서 승진해서 여전히 한 자리씩 꿰차고 있는 검찰과 경찰, 네. 고위직들이 용산과 세관이 결탁한 마약 사건을 어떻게 덮어주고 무마해줬는지 저희 열린검TV는 다시 본격적으로 네. 마약 사건을 심층 탐사 취재해온 내용을 저희 경제장 썰전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마약 사건을 덮은 견찰이 된 친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세관 등 이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마약 사건을 덮었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앞으로 파헤쳐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인천과 김해공항을 통해서 총 12차례에 걸쳐서 약 127kg의 필로폰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밀반입되었습니다. 약 500만 명이 일회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 들어왔고 국가 안보 보안이 뻥 뚫려버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 터진 겁니다. 당시 영등포 경찰서 백혜련 경제팀의 수사로 시작되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을 심우정 당시 인천지검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사건을 덮었던 겁니다. 덮었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경찰입니다. 포상에 2급 승진을 시켜줘도 모자를 백혜련 경찰은 화곡지구대로 내쫓아버렸습니다. 파출소. 네. 예. 좌천시킨 거죠. 도대체 경찰은 왜 무슨 이유로 동료인 백혜련 경장의 수사 성과를 뭉개버리고 축소시키다 못해서 덮어버리고 이 사건을 수사한 백 경장을 좌천시켜버린 것일까? 마약인데 마약 사건인데 수사 열심히 했는데 그런 사람을 좌천시키고 그 수사를 덮으라는 식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미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훈장을 줍니다. 저 정도 되면 정말. 네. 자,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3일에서 2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자신들의 몸에 테이프로 마약을 칭칭 감아서 수 킬로그램씩 총 약 55kg을 밀반입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손쉽게 인천공항 세관을 통과시킨 것은 조직적으로 세관이 묵인해주지 않고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2023년 7월 말에 한 조선족 여성이 마약을 끊고 싶다면서 마약 판매 조직이 두려워서 도와달라면서 영등포 경찰서 백혜령 경정팀을 찾아오면서부터 그것을 계기로 그때 그 여성을 도와서 마약 일당을 검거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당시 백혜령 수사팀은 총 30여 명이 넘는 마약 사범을 검거했고 나무도마로 유장한 화물로 들어온 필로폰과 조직원들의 신체에 부착한 상태로 밀반입된 필로폰 등 총 170kg에 달하는 마약 사건을 해결했던 겁니다. 입수한 양으로는 경찰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는데 국내에 유통된 규모로는 전무후무한 가장 큰 그런 규모였던 겁니다. 정말 참. 백혜련 경장은 이천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과 연계되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2023년 9월 9일 토요일 명동에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23년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명동 소재의 호텔 두 곳에서 숙박을 한 내용하고요. 1월 27일 10시경에 한국 총책에게 마약을 건네준 사실과 그 장소를 확인까지 합니다. 그때 한국 총책이 타고 온 차량이 벤틀리였다고 합니다. 23년 1월 27일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밀반입한 24kg을 차량 트렁크에 실어주었다는 사실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명동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백혜령 경정팀은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날 김찬수 당시 영등포 서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인천공항 경찰단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인천공항 안보 시스템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6명이 필로폰 4kg씩 신체에 부착한 상태로 공항을 통과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관세청이 열어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단 한 명도 그 정도의 양을 부착한 상태로 공항을 통과해서 마약을 유통한 사례가 없습니다. 화물이나 선박 밀항을 통해 암암리에 마약을 들여왔지 이렇게 대놓고 들여온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러다 나라 망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나라 망하겠네요. 제가 지휘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휘부 피드백 받아서 백경정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 경찰서 백혜령 수사팀이
대대적인 언론 브리핑을 예. 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죠. 이후에 세관 연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백경정은 세관 의혹을 가지고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자 여러 곳으로부터 수많은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 네. 하지만 백경정은 옷을 벗을 각오로 언론 브리핑을 강행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경찰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백혜련 경정의 언론 브리핑을 막으려 했는지, 네. 그리고 백경정을 오히려 찍어내서 지구대로 내쫓아 버렸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경정에 대해서 경찰 내 조직적 외압의 시초는 앞서 언급한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나라 망하겠네요. 제가 지휘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같은 영등포 경찰서 동료이자 서장이었던 저 사람. 김찬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얼굴 안경 쓴 사람. 네. 저 사람이 이제 김찬수고 그 뒤에 계신 분 백혜룡 경정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경찰청 정보 분석 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영등포 서장으로 발령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김찬수가 맡았던 경찰청 정보 분석 과장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분석과장이란 자리는 경찰에서 취합한 정보를 마지막으로 보고 올리는 자리입니다. 경찰청에는 상황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과도 있고 분석과도 있는데 상황과는 모든 집회 상황이나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보고할 전국 상황을 취합하는 일을 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총종합해 분석하여 대통령실로 올리는 경찰청 분석과장 자리는 대통령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었던 김찬수가 왜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갔을까요? 윤석열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랐지만 정말 믿을 만한 신복 중에 신복이 영등포 경찰서장이어야 했습니다. 영등포관 아래 뭐가 있죠? 바로 국회입니다. 야, 이게 계엄하고도 연결되네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오랫동안 윤석열은 계엄을 준비를 했었고 예. 김찬수가 이제 네. 영등포- 국회를 관할할 영등포 네, 네. 서장으로 김찬수를 보낸 거죠. 하하. 자, 영등포 경찰서장이 된 김찬수는 처음부터 과연 백경정 팀의 마약 사건을 덮으려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수사가 딱 됐을 때 엄청 좋아했대요. 예. 한 건 했구나. 네, 예. 상부에서 즉시 서면으로 보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김찬수 영등포 서장은 부랴부랴 용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경찰 책임자 박현수 경무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서울경찰청장 대리. 네. 네. 오. 형님, 저 큰 건 하나 해결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제가 해결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대 마약 사건을 해결 중입니다. 그리고 인천세관과의 연루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박현수 경무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윤석열, 김건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 김봉식이가 있습니다. 김봉식. 김봉식. 지금 서울청장입니다. 서울청장 네. 계엄 예. 때. 네. 9월 11일 오후에 문자 보고를 받고 수고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영등포서로 회신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약과장 백승원 총장과 함께 대통령실에 직보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경찰이 발칵 뒤집히기 시작을 합니다. 불벼락을 맞았구나. 네, 바로 경찰이 건들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든 겁니다. 영민을 건드렸다. 감히 여사님 사업에 손을 댄 겁니다. 경찰 따위가. 이야, 진짜. 진짜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되게 열받네요, 진짜. 근데 이때 2023년 9월 11일 날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말레이시아에 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출장을 가 있었던 건데요. 네. 그때 그가 왜 갑자기 말레이시아에 갔었을까? 윤희근 경찰청장은 윤석열, 김건희의 독촉을 받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독촉이요? 여기서 저 후세인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마약 단속 관련 양국 간 협의체 마련을 한다면서 뭔가 발표를 했었는데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마약 단속 관련 협의체를 마련하는 행사처럼 보였는데 MOU처럼 보여요. 전날 예. 저 당일날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 마이클은 필로폰 100kg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선적을 하고 있었고 이 마약은 대한민국 세관을 무사 통과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이 2023년 9월 13일 김찬수 영등포 서장에게 저녁에 전화를 합니다. 9월 14일 날 문구를 만들어서 안보, 비공개로 오찬을 같이 하자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대통령실이나 경찰청으로부터 용산에서 괘씸하게 보고 있으니 알아서 처신하라는 압력을 받기 시작했던 시점이 아니, 바로 저 때입니다. 이거 진짜 별의 순간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만 별의 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경찰 입장에서 지금 범죄 조직을 두둔하는 세력이 권력 핵심에 있다? 털어야지. 자기 명운을 걸고. 김찬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적 자리에서 형님이라고 불렀던 백혜룡을 배신해야 했으니 어찌 인간적인 나이는 더 많군요. 네. 백혜룡 경정이. 네. 어찌 네. 인간적인 권위가 없었겠습니까? 네. 그러나 2023년 9월 18일 서울경찰청장이 주최한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오찬 이후에 백혜룡을 버리는 길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마음을 굳혔고 자신이 꾸렸던 마약 수사 전단팀을 배신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뭐 그럴듯한 이유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 네. 아니 뭐 그 세관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될 뭐 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 단 1%라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이해할 만한 뭐 구실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덮으라니까 따르는 거죠. 지서 하면 지서야 되는 겁니다. 경찰이기 때문에. 그냥 국가 기구를 완전히 비틀어 놨네요. 백혜령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더 확실하게 세관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22일 인천세관 통관 2국 1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난 경찰연설전 마약 때문이란 썸네일에서 방송했던 심우정과 검찰이 덮은 마약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백혜령 경정팀의 영등포 경찰서 관할 검찰은 서울 남부지검이었습니다. 남부지검. 네. 네. 백경정팀은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었고요. 검찰의 수사 공조가 필요했었습니다. 즉 인천지검이 아닌 서울 남부지검과 호흡을 맞춰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겁니다. 당시 서울 남부지검의 형사 6부 검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던 겁니다. 네. 만약 백경정 팀의 세관 연루 마약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거나 수사 비례 원칙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수사였더라면 제동을 걸고 예. 당시에 남부지검 특수부는 협조를 안 해주죠. 협조를 안 했을 겁니다. 결국 나중에 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10월 10일 날 폭파되어 버립니다. 급작스러운 인사 발령을 해버리고 마약 사무 이전을 형사 6부를 아작내면서 형사 3부로 다 넘겨버립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진짜 나쁜 놈이네요. 10월 6일 날 서울청 형사과장이었던 당시 강상문 총경이 사건 진행 상황과 브리핑 내용 등을 직접 보고하기로 하면서 나중에 김찬수 후임으로 영등포 서장으로 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당시에 강력계 형사들을 체포조로 국회의원 체포조로 동원시킨 인물인 게 드러났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네요. 그러네요. 예. 예. 자, 10월 5일 다음 날인 10월 5일 날 서울청 형사과장실에서 10월 6일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인천공항 세관 연루 내용을 모두 빼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희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향후의 수사개혁 내용 중에서 필로폰 국내 반입 시에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이라는 문구마저 빼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백경정은 그런 문구마저 빼버리면 뭐 브리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인천공항, 김해공항으로 밀수입됐던 구체적인 내용이 다 삭제돼 버린 겁니다. 예. 필리핀 국내 반입 시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예. 문구 자체도 네. 빼버리라고 한 겁니다. 예. 결국 두 차례에 걸쳐서 문구 수정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요. 나중에는 하다못해 신체에 필로폰을 부착이라는 문구마저도 빼라고 합니다. 그러는 네. 사이 10월 5일 날 백혜령 경정에게 또 다른 한 통의 전화가 같은 경찰 조직에서 걸려옵니다. 바로 당시 서울청장을 비롯한 수사지휘부와 수사지휘란에도 없었던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이었습니다. 관세청도 정부기관인데 이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를 하면 정부기관끼리 싸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추후 사건이 불거지자 백경정은 조병노와 첫 통화를 녹음하지 못해서 확인차 전화를 하고 녹취를 합니다. 네. 다음과 같이 통화를 했는데 저희 열린광TV가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어, 두 사람 예. 간의 대화 내용을 부분 편집 없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 녹취를 공개하고 오, 있습니다. 이게 처음 공개되는 예. 겁니까? 별도 자막도 달지 않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영등포 경찰서 형사 2과장 백혜령 경정입니다.
네네, 과장님. 네네네. 통화 한번 했었죠? 예, 휴일인데 전화드려서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이 마약 사건 진행하다 보니까 네네. 부장님이 저번에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인천 세관장 통해가지고, 그, 국감이 앞두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 관세청장하고 막 통화를 여러 번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때 부장님께서 하신 게 부장님 개인 의견이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의 의견을 전달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인천 세관장이 제가 제가 공항 단장을 했었거든요. 단장님 하셨다고요? 예. 네, 제가 이 직전에 세관부장 오기 전에 공항 경찰 단장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한테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야, 저 이게 조병로 저 사람은 수사 지휘 라인도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뭘 이렇게 많이 알아? 근데 저 예. 사람이 예. 인천 세관장한테 전화까지 한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지. 네. 그리고 그거를 백현영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예. 저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난리가 난 거죠. 야, 이 사람이 네. 이종호, 그 김건희 예. 주가 조작 네. 2차 큰손 이정호 아닙니까? 라인이죠. 예. 이정호 라인. 그 이정호가 치안감으로 신기시켜준다고 예, 했던 맞습니다. 사람이 바로 저 예. 사람입니다. 조성로. 네. 예. 예. 그리고 그 이종호는 김건희하고 연결돼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이 대화만 놓고 봐도 아주 해맑은 인천 세관장은 사람들입니다. 부정청탁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 조병로는 업무 방해를 한 겁니다. 자, 네, 이제 조병로한테 전화를 받은 인천세관 입장에서는 네. 이제 좀 힘을 얻었겠죠. 네. 인천세관의 정기섭 여행자 통관 이국장이 직접 백혜련 경정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서울청 폭력계장 최영우 경정이 또 전화를 해가면서 또 자기도 영등포로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예. 뭐 갑자기 백혜련 경정한테 찾아오겠다는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피의자로서 출석 요구하면 그때 오라고 그렇죠. 하면 딱 떨어지겠네요. 네. 예. 거기다 국가수사본부의 마약 계정이었던 이주만 경장도 통화를 또 하면서 찾아오겠다고 말까지 하고. 예. 다음날 10월 6일 날 인천세관 통관 이국장 아까 말씀드린 정기섭 등 4, 5명이 직접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백혜정 경장에 면담을 요청을 해요. 세관 간부들이 찾아와서 첫 마디가 네.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관세청장 고강희호 관세청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인천세관장은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을 만나러 갔고 자신은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을 만나러 왔다 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사건을 어떻게 좀 조용하게 처리해 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예. 또 외압을 하러 온 거죠. 그렇지. 그렇죠. 네. 예. 당시 5분가량 이어졌던 세관 간부들과 수사팀 면담 과정에서 백혜령 경정은 기자들이 마약 밀반입 과정을 물어보면 세관 구역 통관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취지로 말을 했고 이에 세관 측이 세관에 대해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냐라고 또 재차 물어서 수사 책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한 뒤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정기섭 당시 여행자 통관 이국장은 지금 대륙 알주로 가 있습니다. 아, 그 법무법인 네, 로펌. 네. 그리고 이규철 있었던데. 맞습니다. 예. 예. 바로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예. 들어가서 네. 강아지 얘기만 하고 나왔다고 했던 바로 그 이규철. 박영수 특검의 대변인 기억하실 거예요. 네. 트렌치코트. 예, 네. 이규철이 있었던 데가 대륙 아주 로펌입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들은. 2023년 10월 중순경에 김찬수 영등포서장은 이제 대놓고 10월에 영등포서 마약 전단팀 4개 팀 20여 명을 그 전대팀으로 꾸렸었는데 이 팀장들을 차례로 불러가지고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도 진술밖에 없는 이 사건을 왜 갑자기 진행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압력을 행사합니다. 잘한다고 그러다가. 그렇죠. 예. 네, 네. 수사를 못하도록 아예 방해를 한 겁니다. 예. 예. 결국은 수사팀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외압 전개도입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김강호 서울청장은 결국 10월 6일 세관연루 마약 사건을 영등포서에서 서울청으로 이첩하였다가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줄 곳을 찾지 못하다가 그 당시에 서울청 광역수사단의 마약수사대장이 이첩받기를 거부해버린 바람에 줄 곳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뺑글뺑글 돌다가 다시 10월 11일 날 영등포서로 되돌아갑니다. 되돌려준 거예요. 경찰 지휘부에서 세관연루 마약 사건 진행을 막으려다가 실패를 하자 검찰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백경정 팀의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바로 그렇지. 2023년 네. 10월 10일. 이때부터 백경정 수사팀의 수사를 검찰이 전면에 나서서 방해를 한 겁니다. 결국 백경정은 세관연루 마약 사건이 배후에 거학 대통령 부부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언론에 인터뷰하기로 하면서 대외적으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에 경찰청은 백경정에게
공보 준칙을 위반을 했다고 하면서 마약 수사팀을 와해시켜버리고 백경정을 화곡 지구대로 좌천시켜 버립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열린검TV가 입수한 백경정과 김찬수 서장과의 통화 내용을 또 입수를 했는데 가감없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예, 소장님. 네, 예. 입건했단 말씀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지금 있어서 지금 입건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 맞는 건가요? 실제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 추가적으로 혐의가 좀 확인되는 게 있나요? 추가로 혐의돼 확인된 게 아니고요. 저희 예, 이제 사찰에 4번 현장 검증하면서 네. 얘네들이 그 2명 가지고 이제 3번 인천공항 갔고 그다음에 명동 1번 갔는데 그 인천 가가지고 현장 검증하면서 피의자들을 그 사부제로 들어가는데 다 확인하게 했거든요. 저희가 영상자를 보면서 확인하게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 했는데 뭐 일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다 찍어냅니다. 아니, 뭐 그건 지난번에 계속 말씀하셨던 예. 부분이고 제가 드릴 말씀은 입건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일단 소환 조사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통신수사랄지 이런 결과 단계 좀 나온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지금 통신수사하고 금융계좌 압수수색 네. 영장이고 현장 그 이제 검찰에 잡힌 애 데리고 현장 검증하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전부 기각이에요. 기각하는 뭐 이유가 뭐예요? 그냥 구체적인 혐의가 구체적이 않다는 건가요? 10월 10일, 11일자로 네. 형사 6부에서 마약을 담당했는데 마약 사무를 떼가지고 형사 3부로 건네줍니다. 검찰에서. 남부지검이요? 네, 남부지검에서 검찰에서 건네주고 거기서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한 그 검사 2명이 나서서 검사의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판사의 용어를 쓰면서 현 단계에서 필요 없다 다 기각을 시켜요. 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는 2024년 1월 말경에 누군가가 60대 초반의 백발 남성이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와서 김찬수 서장을 대동하고 점심시간에 영등포 경찰서를 싹 같이 산책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요. 그러면 그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용산에 충성을 하면은 영전한다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리고 결국 김찬수는 마약세관 연루 사건을 잘 덮은 경로를 인정받아서 2024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으로 영전되어 갑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저 김찬수는 2025년 2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파견 발령이 나면서 경무관으로 승진합니다. 그 꿈에 그리던. 네. 거기다가 저 조지호 서울청장은 재직 시에 백효령을 징계를 먹여서 좌천을 시킨 직후에 경찰청장으로 영전합니다.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구속 수사를 받았죠. 네. 거기다가 또 당시 수사 이첩을 지시하고 수사를 방해했었던 서울경찰청 김봉식 수사부장 2계급 승진하면서 영전에서 서울경찰청장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김병찬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거쳐서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영전이 되었었고요. 그는 김봉식의 뒤를 이어서 서울청 수사부장이 되면서 외압을 지속했던 인물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 이주만 마약계장은 총경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주만 마약계장 외에 수사외압과 사건을 이첩하라고 했던 관련 지휘란에 있었던 모든 고위직 경찰 관련 인사들은 요직에서 건재하고 있습니다. 건재예요. 지금 아직도 현직이에요. 거기다가 강상문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이동했던 사람은 백혜령을 전담 마크하면서 직접 사건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실로 믿기 힘든 음모가 저희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되었습니다. 백혜령 경정을 찍어내기 위해서 경찰 조직은 감찰에 들어갑니다. 백 경장을 감찰 조사한 겁니다. 뒷조사를 한 거지. 전형적인 방법이죠. 이게 그 사유가 세간 피의자 중에 한 명이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다라고 하면서 감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혜령 경정이 국민신문고 진정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무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도대체 누가 어떤 사유로 진정을 냈는지 그 진정 내용을 알려달라고 정보 공개 요청을 했거든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거부당합니다. 그걸 거부를 해요? 누가 어떤 내용을 자신을 무고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백혜령 경정은 다툴 수도 없고 되고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경찰 조직은 엄청난 사건을 꾸밉니다. 자, 요 내용은 다음 주 경제장 전선을 통해서 또 마약 사건을 덮은 견찰이 된 경찰 시리즈 2탄에서 상세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이 말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약 사건에 관여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자들, 이들을 검거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 했던 백혜령 수사팀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열린공감TV는 이들의 민낯을 밝히고 끝까지 그들을 추적 취재해 세상에 알려 그 죄를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비례성의 원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단어도 엄청 많이 쓰이죠. 비례성. 다른 말로 과잉금지 원칙. 우리가 풀어서 표현할 땐 뭐야?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지 마라. 그럼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과잉금지 원칙인데, 요거는 이제 원래 유명한 사건은 독일의 실제 판례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거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그렇죠?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법 시위가 열린 거예요. 불법 시위가 열렸죠. 그럼 이제 경찰은 어떻게 돼요? 이걸 막아야죠. 이제 경찰이 이제 불법 시위를 이제 억제하고 진압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불법 시위하는 현장이니까, 여기서 이제 비폭력, 그렇죠? 이런 집회의 정신을 잘 모르는, 평화적 집회의 정신을 잘 모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애가 있어요. 뭐 독일이니까 누구라고 할까? 막스라고 해봅시다, 막스. 막스가 이제 짱돌을 막 던지는 거야, 경찰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열 받겠죠, 그렇죠? 아무리 경찰이 열 받잖아. 그래서 이제 A라는 경찰이 얘를 찍은 거야. 막스를 딱 찍은 거야. 저 새끼 저거 짱돌 던지는 저거 두고 보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진압 명령이 떨어진 거야. 야, 진압해라.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뭘 했냐면 물대포차로 진압한 거예요. 물대포차로.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0월 말, 11월 초 이때쯤 돼요. 그러니까 쌀쌀하겠죠. 춥고. 원래 북유럽은 좀 더 춥죠, 우리보다. 그래서 더 추운데 물대포 쏴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대가 해산한다, 안 한다? 해산하죠. 초겨울에 추운데 그냥 물대포 쏴대보세요. 물발 얼마 세요? 탁탁 튀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해산되는 거야. 근데도 경찰 물대포차는 계속 달립니다. 누굴 향해서? 막스를 향해서. 막스 도망가다가 물대포에 맞은 거예요.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계속 쏩니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해서 막 겨왔대. 그래서 얘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국가 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경찰의 불법 행위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국가가 물어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경찰에서는 뭐라 그래? 야, 임마, 네가 불법 시위했으니까 내가 해산시키려고 물대포 쏜 거지. 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독일 연방법원이 한 수 가리키는 거예요. 야, 경찰, 내 말 잘 들어봐라. 이렇게 돼요. 자, 보시면, 군인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군인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적입니다, 적. 경찰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경찰의 상대방은 국민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군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군대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주권은 누구에 있다? 국민. 그래서 군인은 국민을 위해서 누굴 상대하는가? 적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상대방을 많이 죽여야 돼? 적게 죽여야 돼? 많이 죽여야죠. 그래서 과잉금지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총검술 배울 때부터 배웠죠? 상대방의 목을 노려라, 상대방의 발톱을 노려라. 피해가 조금 주는 발톱을 찔러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목을 노려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군인은 과잉금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경찰은 보세요. 경찰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세금 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권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요? 길거리를 소수의 국민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교통에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권이 발동되는 거죠. 그렇죠?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이 소수의 국민을 제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얘 본질은 적이다, 국민이다? 국민이다. 따라서 이 시위 해산할 때도 피해를 많이 주는 거 골라라, 적게 주는 거. 적게 주는 거 골라라 이거야. 국민이기 때문에. 그게 과잉금지 원칙이야. 그럼 보자. 그러면 불법 시위가 열리면 해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럼 목적의 정당성이 있죠? 맞네. 그 다음에 수단이 적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일단 따져보는 거야. 헌재가 이제 그 독일 연방법원이 이제 판결하는 거예요.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단의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불법 시위를 해산하려면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총 쏴서 해산할 수도 있죠. 그렇죠? 물대포로 해산할 수도 있고, 체류탄으로 해산할 수도 있고, 설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노래 불러서는 해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더 모이죠? 그건 수단의 적합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단 중에서 피해를 많이 주는 걸 골라야 돼? 적게 주는 걸? 적게. 상대방이 국민이니까. 그럼 잘 보세요. 상대방이 지금 총으로 쏴요. 그럼 여기 뭐로 해산시켜야 돼? 총.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연자농성하고 있어요. 자, 연자농성. 연자농성이 뭐예요? 앉아서 농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자, 여러분 효율성만 강조해볼까? 연자농성이에요. 그럼 내가 나가서 경찰인데 마이크로 합니다. 해산하세요! 했더니 애들이 막 스크럼 짜고 절대 안 돼! 우린 죽어도 못 헤어져! 막 그래요. 그럼 내가 이 새끼들 귀찮게 하네. 그렇죠? 총 들고 나옵니다. 그렇죠? 갈깁니다. 10분이면 다 해쳐요. 야, 시체 처리해. 자, 이게 적이면 되겠지만 상대방이 누구다?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효율성만 강조하면 이거 뭐 1분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피해를 제일 조금 주는 걸 골라라. 이걸 피해의 최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헌법에도 보면 뭐예요? 수단의 적합성에서 유일한 수단이 필요 없다. 이게 이 뜻이에요. 그 중에서 피해가 제일 적게 주는 거. 그러면 이 당시에 물대포 쏜 거, 이거는 제일 피해가 적은 거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성의 원칙을, 협의의 비례 원칙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금도 물대포 쏴서 시위대가 해산됐다, 안 했다? 그럼 이미 끝난 거다. 근데도 계속 쏘는 거, 이건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 지나치다. 그래서 국가 배상 해줘라, 안 해줘라? 해줘라. 그래서 이게 과잉금지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일 연방법원에서. 그게 이제 모든 법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법에서 과잉금지 원칙, 헌법의 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 형법에도 들어갑니다. 형법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자, 윤리가 있고 형법이 있어요. 어느 게 국민한테 피해를 조금 주나요? 응? 윤리죠, 윤리. 형법은 교도소 가는 거예요.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두드러면 뭐 갖고 해야 돼? 윤리. 윤리 갖고 도저히 안 되면 뭐? 마지막에 형법을 동원해야 돼요. 그게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간통죄 폐지한 게 뭐예요? 민사배상으로 하면 되지 형법으로 할 필요 없다. 그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게 모든 법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적필상의 원칙이에요. 적필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수사하고 강제성이 어느 게 원칙이야? 임의수사.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목적의 정당성을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돼. 근데 이건 행정법에서 논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에는 다 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헌법은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헌법에 가면 하나를 더 넣어요. 목적의 정당성. 두 번째 뭐? 수단의 적합성. 그 다음에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그렇죠? 법익의 균형성. 마지막 따지죠. 이걸 다른 말로 상당성의 원칙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워? 적필상의 원칙 이렇게 하죠. 뭐라고? 적필상. 수단의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그래서 적필상의 원칙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무조건 목적의 정당성은 어떤가? 그다음에 그 수단은 적합한가? 그중에 피해를 적게 주는 걸 골라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협의의 비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지역의 수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환경을 지키는 길에 국가가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거기에 건설을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느 게 피해를 많이 조금 주나요? 국가가 하수도 시설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지역에 전부 다 집을 못 짓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과잉금지 원칙 위반. 그렇죠? 옛날에 그 법을 만들 땐 72년도에는 하수도 시설을 못 해요. 기술이 없어. 근데 지금은 2023년이죠.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죠.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그 판례 한번 들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부역을 하면서 승진해서 여전히 한 자리씩 꿰차고 있는 검찰과 경찰, 네. 고위직들이 용산과 세관이 결탁한 마약 사건을 어떻게 덮어주고 무마해 줬는지 저희 열린검TV는 다시 본격적으로 네. 마약 사건을 심층 탐사 취재해온 내용을 저희 경제장 썰전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마약 사건을 덮은 견찰이 된 친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세관 등 이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마약 사건을 덮었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앞으로 파헤쳐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인천과 김해공항을 통해서 총 12차례에 걸쳐서 약 127kg의 필로폰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밀반입되었습니다. 약 500만 명이 일회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 들어왔고 국가안보보안이 뻥 뚫려버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 터진 겁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백혜련 경제팀의 수사로 시작되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을 심우정 당시 인천지검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사건을 덮었던 겁니다. 덮었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경찰입니다. 포상에 2계급 승진을 시켜줘도 모자를 백혜련 경장을 경찰은 화곡지구대로 내쫓아버렸습니다. 파출소. 네. 좌천시킨 거죠. 도대체 경찰은 왜 무슨 이유로 동료인 백혜련 경장의 수사 성과를 뭉개버리고 축소시키다 못해서 덮어버리고 이 사건을 수사한 백 경장을 좌천시켜버린 것일까? 마약인데, 마약 사건인데 수사 열심히 했는데 그런 사람을 좌천시키고 그 수사를 덮으라는 식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미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훈장을 줍니다. 저 정도 되면 정말. 네. 자,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3일에서 2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자신들의 몸에 테이프로 마약을 칭칭 감아서 수 킬로그램씩 총 약 55kg을 밀반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손쉽게 인천공항 세관을 통과시킨 것은 조직적으로 세관이 묵인해주지 않고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2023년 7월 말에 한 조선족 여성이 마약을 끊고 싶다면서 마약 판매 조직이 두려워서 도와달라면서 영등포 경찰서 백혜령 경정팀을 찾아오면서부터 그것을 계기로 그때 그 여성을 도와서 마약 일당을 검거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당시 백혜령 수사팀은 총 30여 명이 넘는 마약 사범을 검거했고 나무도마로 위장한 화물로 들어온 필로폰과 조직원들의 신체에 부착한 상태로 밀반입된 필로폰 등 총 170kg에 달하는 마약 사건을 해결했던 겁니다. 입수한 양으로는 경찰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는데 국내에 유통된 규모로는 전무후무한 가장 큰 그런 규모였던 겁니다. 정말 참. 백혜령 경장은 이천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과 연계되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2023년 9월 9일 토요일 명동에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23년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명동 소재의 호텔 두 곳에서 숙박을 한 내용하고요. 1월 27일 10시경에 한국 총책에게 마약을 건네준 사실과 그 장소를 확인까지 합니다. 그때 한국 총책이 타고 온 차량이 벤틀리였다고 합니다. 23년 1월 27일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밀반입한 24kg을 차량 트렁크에 실어주었다는 사실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명동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백혜령 경정팀은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날 김찬수 당시 영등포서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인천공항 경찰단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인천공항 안보 시스템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6명이
필로폰 4kg씩 신체에 부착한 상태로 공항을 통과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관세청이 열어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단 한 명도 그 정도의 양을 부착한 상태로 공항을 통과해서 마약을 유통한 사례가 없습니다. 화물이나 선박 밀항을 통해 암암리에 마약을 들여왔지 이렇게 대놓고 들여온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러다 나라 망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나라 망하겠네요. 제가 지휘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휘부 피드백 받아서 백경정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 경찰서 백혜룡 수사팀이 대대적인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죠. 이후에 세관 연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백경정은 세관 의혹을 가지고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자 여러 곳으로부터 수많은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 네. 하지만 백경정은 옷을 벗을 각오로 언론 브리핑을 강행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경찰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백혜룡 경정의 언론 브리핑을 막으려 했는지, 네. 그리고 백경정을 오히려 찍어내서 지구대로 내쫓아 버렸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경찰 내 조직적 외압의 시초는 앞서 언급한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나라 망하겠네요. 제가 지휘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같은 영등포 경찰서 동료이자 서장이었던 저 사람. 김찬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얼굴 안경 쓴 사람. 네. 저 사람이 이제 김찬수고 그 뒤에 계신 분 예. 백혜룡 경정입니다. 맞습니다. 예. 경찰청 정보 분석 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영등포 서장으로 발령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김찬수가 맡았던 경찰청 정보 분석 과장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분석과장이란 자리는 경찰에서 취합한 정보를 마지막으로 보고 올리는 자리입니다. 경찰청에는 상황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과도 있고 분석과도 있는데 상황과는 모든 집회 상황이나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보고할 전국 상황을 취합하는 일을 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총종합해 분석하여 대통령실로 올리는 경찰청 분석과장 자리는 대통령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었던 김찬수가 왜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갔을까요? 윤석열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랐지만 정말 믿을만한 신복 중에 신복이 영등포 경찰서장이어야 했습니다. 영등포관 아래 뭐가 있죠? 바로 국회입니다. 야, 이게 계엄하고도 연결되네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오랫동안 윤석열은 계엄을 준비를 했었고 예. 김찬수가 이제 네. 영등포- 국회를 관할할 영등포 네, 네. 서장으로 김찬수를 보낸 거죠. 하하. 자, 영등포 경찰서장이 된 김찬수는 처음부터 과연 백경정 팀의 마약 사건을 덮으려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수사가 딱 됐을 때 엄청 좋아했대요. 예. 한건했구나. 네, 예. 상부에서 즉시 서면으로 보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김찬수 영등포 서장은 부랴부랴 용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경찰 책임자 박현수 경무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서울경찰청장 대리. 네. 오. 형님, 저 큰 건 하나 해결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제가 해결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대한 마약 사건을 해결 중입니다. 그리고 인천세관과의 연루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박현수 경무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윤석열, 김건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 김봉식이가 있습니다. 김봉식. 현 지금 서울청장입니다. 서울청장 네. 계엄 예. 때. 네. 9월 11일 오후에 문자 보고를 받고 수고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영등포서로 회신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약과장 백승원 총장과 함께 대통령실에 직보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경찰이 발칵 뒤집히기 시작을 합니다. 불벼락을 맞았구나. 네, 바로 경찰이 건들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든 겁니다. 영린을 건드렸다. 감히 여사님 사업에 손을 댄 겁니다. 경찰 따위가. 이야, 진짜. 진짜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되게 열받네요, 진짜. 근데 이때 2023년 9월 11일 날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말레이시아에 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출장을 가 있었던 건데요. 네. 그때 그가 왜 갑자기 말레이시아에 갔었을까? 윤희근 경찰청장은 윤석열, 김건희의 독촉을 받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독촉이요? 여기서 저 후세인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마약 단속 관련 양국 간 협의체 마련을 한다면서 뭔가 발표를 했었는데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마약 단속 관련 협의체를 마련하는 행사처럼 보였는데 MOU처럼 보여요. 전날, 예. 저 당일날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 마이클은 필로폰 100kg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선적을 하고 있었고 이 마약은 대한민국 세관을 무사 통과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이 2023년 9월 13일 김찬수 영등포 서장에게 저녁에 전화를 합니다. 9월 14일 날 문구를 만들어서 안보, 비공개로 오찬을 같이 하자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대통령실이나 경찰청으로부터 용산에서 괘씸하게 보고 있으니 알아서 철신하라는 압력을 받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저 때입니다. 이거 진짜 별의 순간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만 별의 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경찰 입장에서 지금 범죄 조직을 두둔하는 세력이 권력 핵심에 있다? 털어야지. 자기 명운을 걸고. 김찬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적 자리에서 형님이라고 불렀던 백혜룡을 배신해야 했으니 어찌 인간적인 나이는 더 많군요. 네. 백혜룡 경정이. 네. 어찌 네. 인간적인 권위가 없었겠습니까? 네. 그러나 2023년 9월 18일 서울경찰청장이 주최한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오찬 이후에 백혜룡을 버리는 길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마음을 굳혔고 자신이 꾸렸던 마약 수사 전단팀을 배신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뭐 그럴듯한 이유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 네. 아니 뭐 그 세관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될 뭐 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 단 1%라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이해할 만한 뭐 구실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덮으라니까 따르는 거죠. 지서 하면 지서야 되는 겁니다. 견찰이기 때문에. 그냥 국가 기구를 완전히 비틀어 놨네요. 백혜령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더 확실하게 세관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22일 인천세관 통관 2국 1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난 경찰청설전 마약 때문이라는 썸네일에서 방송했던 심우정과 검찰이 덮은 마약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백혜령 경정팀의 영등포 경찰서 관할 검찰은 서울 남부지검이었습니다. 남부지검. 네. 백경정팀은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었고요. 검찰의 수사 공조가 필요했었습니다. 즉 인천지검이 아닌 서울 남부지검과 호흡을 맞춰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겁니다. 당시 서울 남부지검의 형사 6부 검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던 겁니다. 네. 만약 백경정팀의 세관 연루 마약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거나 수사 비례 원칙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수사였더라면 제동을 걸 예. 당시에 남부지검 협조를 특수부는 안 해주죠. 협조를 안 했을 겁니다. 결국 나중에 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10월 10일 날 폭파되어 버립니다. 급작스러운 인사 발령을 해버리고 마약 사무 이전을 형사 6부를 아작내면서 형사 3부로 다 넘겨버립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진짜 나쁜 놈이네요. 10월 6일 날 서울청 형사과장이었던 당시 강상문 총경이 사건 진행 상황과 브리핑 내용 등을 직접 보고하기로 하면서 나중에 김찬수 후임으로 영등포 서장으로 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당시에 강력계 형사들을 체포조로 국회의원 체포조로 동원시킨 인물인 게 드러났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네요. 그러네요. 예. 예. 자, 10월 5일 다음 날인 10월 5일 날 서울청 형사과장실에서 10월 6일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인천공항 세관 연루 내용을 모두 빼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희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향후의 수사개혁 내용 중에서 필로폰 국내 반입 시에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이라는 문구마저 빼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백경정은 그런 문구마저 빼버리면 뭐 브리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인천공항, 김해공항으로 밀수입됐던 구체적인 내용이 다 삭제돼 버린 겁니다. 예.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예. 문구 자체도 빼버리라고 한 겁니다. 예. 결국 두 차례에 걸쳐서 문구 수정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요. 나중에는 하다못해 신체에 필로폰을 부착이라는 문구마저도 빼라고 합니다. 그러는 네. 사이 10월 5일 날 백혜령 경정에게 또 다른 한 통의 전화가 같은 경찰 조직에서 걸려옵니다. 바로 당시 서울청장을 비롯한 수사지휘부와 수사지휘란에도 없었던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이었습니다. 관세청도 정부기관인데 이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를 하면 정부기관끼리 싸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추후 사건이 불거지자 백경정은 조병노와 첫 통화를 녹음하지 못해서 확인차 전화를 하고
녹취를 합니다. 네. 다음과 같이 통화를 했는데 저희 열린공감TV가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어, 두 사람 예. 간의 대화 내용을 부분 편집 없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 녹취를 공개하고 오, 있습니다. 이게 처음 공개되는 예. 겁니까? 별도 자막도 달지 않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영등포 경찰서 형사 이과장 백혜령 경장입니다. 네네, 과장님. 네네네. 통화 네. 한번 했었죠? 예, 휴일인데 전화드려서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이 마약 사건 진행하다 보니까 네네. 부장님이 저번에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인천 세관장 통해가지고, 그, 국감이 앞두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 관세청장하고 막 통화를 여러 번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때 부장님께서 하신 게 부장님 개인 의견이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의 의견을 전달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인천 세관장이 제가 제가 공항 단장을 했었거든요. 공항 단장님 하셨다고요? 예. 네, 제가 이 직전에 세관부장 오기 전에 공항 경찰 단장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한테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야, 저 이게 조병로 저 사람은 수사지휘 라인도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뭘 이렇게 많이 알아? 근데 저 예. 사람이 예. 인천 세관장한테 전화까지 한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지. 네네. 그리고 그거를 백현영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예. 저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난리가 난 거죠. 야, 이 사람이 네. 이종호, 그 김건희 예, 예. 주가 조작 네. 네네. 2차 큰손 이종호 아닙니까? 라인이죠. 예. 이종호 라인. 그 이정호가 치안감으로 신신시켜준다고 예, 했던 맞습니다. 사람이 바로 저 예. 사람입니다. 조성로. 네. 예. 예. 그리고 그 이종호는 김건희하고 연결돼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이 대화만 놓고 봐도 아주 해맑은 인천 사람들입니다. 세관장은 부정청탁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 조병로는 업무 방해를 한 겁니다. 자, 네, 이제 조병로한테 전화를 받은 인천세관 입장에서는 네. 이제 좀 힘을 얻었겠죠. 네. 인천세관의 정기섭 여행자 통관 이국장이 직접 백혜령 경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서울청 폭력계장 최영우 경장이 또 전화를 해가면서 또 자기도 영등포로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예. 뭐 갑자기 백혜령 경장한테 찾아오겠다는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피의자로서 출석 요구하면 그때 오라고 그렇죠. 하면 딱 떨어지겠네요. 네. 예. 거기다 국가수사본부의 마약 계정이었던 이주만 경장도 통화를 또 하면서 찾아오겠다고 말까지 하고. 예. 다음날 10월 6일 날 인천세관 통관 이국장 아까 말씀드린 정기섭 등 4, 5명이 직접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백혜정 경장에 면담을 요청을 해요. 세관 간부들이 찾아와서 첫 말이 네.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관세청장 고강희호 관세청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인천세관장은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을 만나러 갔고 자신은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을 만나러 왔다 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사건을 어떻게 좀 조용하게 처리해 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예. 또 외압을 하러 온 거죠. 그렇지. 그렇죠. 네. 예. 당시 5분가량 이어졌던 세관 간부들과 수사팀 면담 과정에서 백혜령 경장은 기자들이 마약 밀반입 과정을 물어보면 세관 구역 통관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취지로 말을 했고 이에 세관 측이 세관에 대해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냐라고 또 재차 물어서 수사 책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한 뒤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정기섭 당시 여행자 통관 이국장은 지금 대륙 알주로 가 있습니다. 아, 그 법무법인 네, 로펌. 네. 그래도 이규철 있었던데. 맞습니다. 예. 예. 바로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예. 들어가서 네. 강아지 얘기만 하고 나왔다고 했던 바로 그 이규철. 박영수 특검의 대변인 기억하실 거예요. 네. 트렌치 예, 코트. 네. 이규철이 있었던 데가 대륙 아주 로펌입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들은. 2023년 10월 중순경에 김찬수 영등포서장은 이제 대놓고 네. 10월에 영등포서 마약 전단팀 4개 팀 20여 명을 그 전대팀으로 꾸렸었는데 이 팀장들을 차례로 불러가지고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도 진술밖에 없는 이 사건을 왜 갑자기 진행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압력을 행사합니다. 잘한다고 그러다가. 그렇죠. 예. 네. 네. 수사를 못하도록 아예 방해를 한 겁니다. 예. 예. 결국은 수사팀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외압 전개도입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김강호 서울청장은 결국 10월 6일 세관연루 마약 사건을 영등포서에서 서울청으로 이첩하였다가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줄 곳을 찾지 못하다가 그 당시에 서울청 광역수사단의 마약수사대장이 이첩받기를 거부해버린 바람에 줄 곳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뺑글뺑글 돌다가 다시 10월 11일 날 영등포서로 되돌아갑니다. 되돌려준 거예요. 경찰 지휘부에서 세관연루 마약 사건 진행을 막으려다가 실패를 하자 검찰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백경정 팀의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바로 그렇죠. 2023년 네. 10월 10일. 이때부터 백경정 수사팀의 수사를 검찰이 전면에 나서서
방해를 한 겁니다. 결국 백경정은 세관연루 마약 사건이 배후에 거학 대통령 부부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언론에 인터뷰하기로 하면서 대외적으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에 경찰청은 백경정에게 공보 준칙을 위반을 했다고 하면서 마약 수사팀을 와해시켜버리고 백경정을 화곡지구대로 좌천시켜 버립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열린검TV가 입수한 백경정과 김찬수 서장과의 통화 내용을 또 입수를 했는데 예. 가감없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예, 소장님. 네, 예. 입건했단 말씀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지금 있어서 지금 입건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 맞는 건가요? 실제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 추가적으로 혐의가 좀 확인되는 게 있나요? 추가로 혐의된 확인된 게 아니고요. 저희 예, 이제 사찰에 4번 현장 검증하면서 네. 얘네들이 그 2명 가지고 이제 3번 인천공항 갔고 그다음에 명동 1번 갔는데 그 인천 가가지고 현장 검증하면서 피의자들을 그 사부제로 돌아가는데 다 확인하게 했거든요. 저희가 영상자를 보면서 확인하게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 했는데 뭐 일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다 찍어냅니다. 아니, 뭐, 그건 지난번에 계속 말씀하셨던 예. 부분이고, 제가 드릴 말씀은 입건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일단 소환조사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통신수사랄지 이런 결과 단계 좀 나온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지금 통신수사하고 금융계좌 압수수색 네. 영장이고 현장 그 이제 검찰에 잡힌 애 데리고 현장 검증하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전부 기각이에요. 기각하는 뭐 이유가 뭐예요? 그냥 구체적인 혐의가 구체적이 않다는 건가요? 10월 10일, 11일자로 네. 형사 6부에서 마약을 담당했는데 마약 사무를 떼가지고 형사 3부로 건네줍니다. 검찰에서. 남부지검이요? 네, 남부지검에서 검찰에서 건네주고 거기서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한 그 검사 2명이 나서서 검사의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판사의 용어를 쓰면서 현 단계에서 필요 없다 다 기각을 시켜요. 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는 2024년 1월 말경에 누군가가 60대 초반의 백발 남성이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와서 김찬수 서장을 대동하고 점심시간에 영등포 경찰서를 싹 같이 산책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요. 그러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용산에 충성을 하면은 영전한다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리고 결국 김찬수는 마약세관 연루 사건을 잘 덮은 경로를 인정받아서 2024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으로 영전되어 갑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저 김찬수는 2025년 2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파견 발령이 나면서 경무관으로 승진합니다. 그 꿈에 그리던. 네. 오. 거기다가 저 조지호 서울청장은 재직 시에 백효령을 징계를 먹여서 좌천을 시킨 직후에 경찰청장으로 영전합니다.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구속 수사를 받았죠. 네. 예. 거기다가 또 당시 수사 이첩을 지시하고 수사를 방해했었던 서울경찰청 김봉식 수사부장 2계급 승진하면서 영전에서 서울경찰청장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김병찬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거쳐서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영전이 되었었고요. 그는 김봉식의 뒤를 이어서 서울청 수사부장이 되면서 외압을 지속했던 인물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한 국가수사본부 이주만 마약계장은 총경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주만 마약계장 외에 수사 외압과 사건을 이첩하라고 했던 관련 지휘란에 있었던 모든 고위직 경찰 관련 인사들은 요직에서 건재하고 있습니다. 건재예요. 지금 아직도 현직이에요. 거기다가 강상문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이동했던 사람은 백혜령을 전담 마크하면서 직접 사건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실로 믿기 힘든 음모가 저희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되었습니다. 백혜령 경정을 찍어내기 위해서 경찰 조직은 감찰에 들어갑니다. 백 경장을 감찰 조사한 겁니다. 뒷조사를 한 거지. 전형적인 방법이죠. 이게 그 사유가 세간 피의자 중에 한 명이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다라고 하면서 감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혜령 경정이 국민신문고 진정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무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도대체 누가 어떤 사유로 진정을 냈는지 그 진정 내용을 알려달라고 정보 공개 요청을 했거든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거부당합니다. 그걸 거부를 해요? 누가 어떤 내용을 자신을 무고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백혜령 경정은 다툴 수도 없게 되고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경찰 조직은 엄청난 사건을 꾸밉니다.
자, 요 내용은 다음 주 다음 주. 경제장 전선을 통해서 또 아. 마약 사건을 덮은 견찰이 된 경찰 시리즈 2탄에서 상세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이 말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약 사건에 관여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자들, 이들을 검거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 했던 백혜령 수사팀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열린공감TV는 이들의 민낯을 밝히고 끝까지 그들을 추적 취재해 세상에 알려 그 죄를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